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봄부터 펄시스하고 함께 이 새롭게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자 이제 하는 제안을 제가 받게 됐고요. 특히 우리 이제 펄시스는 사무 환경에 관심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소비 생활이나 가정 생활보다 업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요,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를 맡고 있고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난도입니다. 이 세대는 사실 되게 오래된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뭐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또 학자마다 나라마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탁 잘라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55에서 63년생 정도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4년에서 80년까지 태어난 친구들을 X세대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션 X라고 해서 이 당시만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 X를 쓴 X세대고요. 우리 버전으로는 오렌지족들이 여기 속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81에서 94년생 정도를 얘기합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95년부터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00년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벌써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이제 이 친구들은 Z세대라고 부릅니다. 원래 밀레니얼 세대는 원래 명칭은 Y세대예요. 그래서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새천년을 맞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밀레니얼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요즘은 밀레니얼이라는 별명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 오늘의 주제는 요 밀레니얼 세대들입니다. 81에서 94년생까지. 근데 제가 그런 질문 받았어요. 이 안에서도 너무나 베리에이션이 많다. 사실 81년생하고 94년생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세그먼트로 놓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있는데, 원래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은 30년이 기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의 나이 차이. 그게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은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더 잘게 짜게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세대가 되게 많아요. 뭐 G세대, C세대, 뭐 이런 담론이 많은데, 세계적인 일단 그 의견의 취합은 밀레니얼 세대는 81에서 94까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아마 여기 부장님, 과장님 아니면 뭐 상무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을 법한 말이 이겁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저 나이 때 했던 행동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저래? 하고 말씀했을 때 왜 그러는지 세 가지의 다른 효과가 각각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령 효과 또는 생애주기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저건 쉽게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 연령이면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이제 소비 트렌드 조사하는데 몇 년 전에 멋쟁이 할머니들이 저희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60이 되셔도 정말 멋지게 살고 뭐 춤도 배우시고 화장도 많이 하시고 성형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고속터미널 지하입니다. 신세계, 파밀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분들은 특징은 4시까지만 계세요. 4시가 되면 이제 신데렐라처럼 다 들어가신다. 이분들 사진 찍어 온 거 보면 정말 멋져요. 막 스카프도 너무 화려하고 모자 쓰신 분도 계시고 진짜 멋진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신발을 보면 신발은 편한 신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들이 멋을 부리셔도 그 연세 때문에 뭐 허리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편한 신발 보통 많이 신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이 바뀌었어도 신발은 편한 거 신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연령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10대 후반 이런 애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을 코에 끼고 달고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인터넷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매 채널은 어디일까요? 1번 모바일, 2번 온라인, 3번 오프라인. 다들 모바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오프라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학교 가 있을 때 집에 배송이 오는데 그럼 엄마한테 들켜요. 또 얘네들은 아무리 부잣집 애들도 용돈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고 지르지 않고 자기가 꼭 다이소든 어딘 가서 만져보고 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모바일 세대라도 이 고등학생이나 10대라는 한계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20대가 되면 자연히 하는 행동이 있고 30대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령 효과 또는 집에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연령 자체보다는 언제 결혼했느냐, 아기가 몇 살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애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애주기 효과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은 이 생애주기 효과나 연령 효과가 세대의 특성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저는 1963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6달러였어요. 우리나라가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데보다 못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지리도 가난한 후진국 국민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 태어날 때 국민소득을 봤더니요 11,760달러예요. 얘는 어엿한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이 우연히 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샴푸는 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치약 어떻게 쓰세요? 치약 다 쓰시면 저는 그 다이소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뒤에서 뭐 말아서 쓰는데 no. 저희 어머니는요 마지막 순간에 칼로 배를 가르세요. 이제 이걸 쫙 해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30년대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치약이 귀할 때 태어나서 그렇게 치약을 안 하면 제가 맨날 그래요. 어머니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좀 마세요. 이제 그런 아니라니까 치약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예전에 뭐 우리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 집무실 가보면 뭐 30년씩 쓴 선풍기 그대로 쓰고 계시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 이슈가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코호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집단이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랐느냐 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이 2019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뭐 키워드로 뽑았던 게 뭐 욜로 한다든지 뭐 소확행 한다든지 워라벨 한다든지 이제 하는 것들이 최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트렌드들이에요. 이 트렌드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렌드 효과, 시기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한 세대가 보이는 특성은 첫째, 그 사람들이 현재 몇 살이냐 하는 연령 효과. 두 번째, 지금이 몇 년도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트렌드 효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느냐 하는 것이 코호트 효과. 이 세 가지 효과가 물론 엄밀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글되면서 섞이면서 우리 한 세대의 특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야 요즘 애들은 왜 그러니? 할 때 그분은 아마 내가 그때는 안 그랬는데 이 연령 효과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생각하면 이 친구들의 특성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밀레니얼은 어떻게 자라왔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도 아까 폭이 너무 넓다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한 85년생 정도를 잡아봤어요. 85년생보다 더 젊다면 이거보다도 더 훨씬 이 경험들을 일찍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3살 때 88년 서울올림픽을 했어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굉장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국산품 애용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굉장히 글로벌한 사회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글로벌라이즈가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있은 세대입니다. 저는 대학 가서 외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친놈이 무슨 외국이냐 이랬고 실제로 여권을 낼래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여권을 주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제 머릿속은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다르다. 7살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는 정말 중요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그전까지는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어야 문화생활을 시작했어요. 팝송을 듣고 뭐 이제 가요를 듣고 그랬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문화 향유를 하는 계층이 초중등생으로 쫙 어려졌습니다. 지금의 한류의 토대가 저는 이때 쌓였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릴 때부터 문화를 접한 굉장히 문화의 리터러시가 높은 세대다 하는 것이고요. 11살 정도 때 PC가 보급되고 윈도우 95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글을 배우고 물리를 깨우치고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이미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살 때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그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을 워쳤던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기억이 생생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아주 유니크한 정말 우리 세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장 민감할 때 했고 대학 들어간 즈음에 아이폰이 드디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생겨난 수많은 변화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이런 SNS 매체의 발달을 대학생 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비전이 이 친구들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SNS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강남스타일, 최근에 세월호 사태까지 정말 그 전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아까 X세대들, 40대들을 우리가 이제 오렌지족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이상한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알겠어요. 베이비부머와 X세대의 차이는 그냥 양적인 차이입니다. 소득이 오르면서 생겨날 수 있는 당연한 차이인데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매체를 자유자재로 쓰기 시작하고 소통하고 인간관계 하는 법이 또 사고의 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적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고 퍼시스하고 저희 서울대가 지난 3월부터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토커그래피라고 그래갖고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그 중에 무슨 직장생활, 뭐 직딩, 점심, 오피스, 회사 뭐 이런 해시태그 붙은 거를 12만 장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일렬로 쫙 펼쳐놓고 저희 연구원들이 일일이 분류하면서 이 친구들이 올리는 직장생활에 어떤 사진들이 올라오는가 하는 걸 양적으로 분석했고요. 두 번째는 FGD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그래서 젊은 밀레니얼 직장인들 남성, 여성 구분해가지고 자기 회사 생활 재밌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또 X세대들 부장님급 되는 분들 모아놓고 요즘 젊은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막 얘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난 차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장님들은 회사를 고를 때 연봉이 중요하다. 또는 나는 승진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임원이 될까 말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인데 밀레니얼 세대 직장에서는 그런 발화가 별로 안 나와요. 내가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칼퇴근할 수 있냐, 나 임원 안 돼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엔 전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사 담당 대기업에서 IT 기업에서 또 위워크나 이런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젊은 직원들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센터의 워크숍을 여러 번 해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가 뭐냐? 뭐 저희 트렌드 코리아 보신 분은 알지만 저희가 이제 10가지 키워드의 첫 글자를 쭉 합치면 어떤 재미난 단어가 되게 이제 그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이번엔 저희가 8대 키워드를 골랐고요. 이 8대 키워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한다 그런 취지에서
첫 글자를 쭉 모으면 work and life가 되도록 10글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work, welcome to me world 해서 이 exhibit your office까지 work와 life로 저희가 8가지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welcome to me world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모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의 중요성이 그 누구보다도 큰 세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라벨 하잖아요. 워라벨은 아시다시피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1980년대에 경영학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워라벨은 그때 라이프는 직장과 내가 아니고 직장과 가정 생활에 좋아해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 젊은이들은 가정도 아니고 내 자신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키워드에 2개의 서브 카테고리를 뒀는데요. 그걸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나랜드라고 저희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소개했던 단어인데 그 랄랄랜드란 영화 제목을 조금 패러디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일보다 나의 일상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을 이 윗상자를 써서 일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퇴근이 중요한 것이 그냥 퇴근을 일찍 하고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 퇴근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퇴근하고 회식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영양 보충하겠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 일상을 내가 침해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은 뭐 발레가 될 수도 있고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직접 하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회사 밖에서의 내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이제 덕질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덕질과 내 일을 좀 일치시켜 보겠다. 뭐 그 정도로 몰입해서 직장을 바꾸는 친구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모드 전환이 아주 쉽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요새 수업해 보면요, 거의 80%가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로 딱 가면 바로 알트 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카톡하고 있다가 바로 알트 탭 눌러가지고 착 이제 공부 모드로 들어가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그래요. 그 자기 모드가 굉장히 분명해요. 개인 모드와 회사 모드가 다르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 출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X세대는 회사의 문을 쭉 열고 이제 로비를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릴 때 나는 이미 이제 회사인인 거거든요. 밀레니얼은 안 그래요. 이 에어팟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아직 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누구하고도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자리에 앉으면서 이 이어폰을 빼는 순간부터 나는 회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의 나와 회사인으로서의 내가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칼같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점심시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FGD 해보면요, 부장님이 그러세요. 아니 요즘 애들은 웬 점심 약속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튼 점심 때도 더럽게 바쁘다니까요. 그렇게 나오는데 밀레니얼 세대 화라를 들어보면 사실은 점심 때 약속 없어요. 부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모드와 회사 모드가 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는 회사에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저희 그 연구원 중에 중국 연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중국은 어떤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중국은 더 하면 더 했지 우리보다 덜 하지 않더라고요.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지금 변화를 겪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은 80년대 이후로 일자녀 정책을 꾸준히 펼쳤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없어요. 너는 형제가 어떻게 되니? 이거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발표드릴 키워드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는 집이다. 회사를 이제 해상하라. 뭐 이런 거. 단쥐안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거 완전히 거부하고 이 위챗 할 때도 태그로 친구와 직장인과 뭐 자기 동료와 이거 전부 구분해서 따로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오픈 블라인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되게 미묘한 키워드입니다. 나를 세상에 오픈하면서도
내가 또 세상과 차단돼서 나의 익명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슨 내 데스크에 막 이런 예쁜 뭐 피규어 갖다 놓고 잘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휴식 시간에 들어가면 저런데 문 걸어 잠그고 잠궈서 아무에게도 관찰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 데스크 테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아트박스나 무슨 다이소나 이제 이렇게 그 소위 예쁜 쓰레기 파는 데들 있잖아요. 이제 가서 예쁜 쓰레기를 보면 예전에 아트박스는 그 모닝글로리 이런 거 보면 여고생, 여중생들이 살만한 예쁜 디자인 뭐 펜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트박스에서 예쁜 거 사고 그런 거 자기 책상 위에 잘 놓으면서 하는 거죠. 이따가 그 자율자석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율자석제를 하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사물함입니다. 이제 자율자석제라면 내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트렌드는 나오기 어렵죠. 하지만 대신 사물함이 내縄張리가 된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자기가 잘 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러면서도 휴식할 때는 철저히 꽁꽁 숨는다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적에게 알리지 말라. 특히 부장님께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저기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는 거죠. 그 케렌시아, 그걸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케렌시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꽁꽁 숨어서 쉬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래서 직장 내에 짧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휴식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푹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부서가 다 같이 이제 부장님 좋아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건 내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먹고 또는 굶고 샐러드 한 조각 먹고 내가 쉬든 뭐 배우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보면 워킹 스페이스나 이런 휴식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어나고 있고 회사 내 케렌시아를 만들어주는 중국 회사들도 많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굉장히 효율주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아주 중시합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가 뭐 칼같이 퇴근하고 휴식을 챙기고 뭐 이러니까 일을 게을리하거나 조금 등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같은 시간 내에서의 업무의 효율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회의 싫어합니다. 우리 회의를 위한 회의 있죠. 저는 회의하는데 아주 그런 사람들을 회의주의자라고 부르죠. 모여가지고 부장님이 답이 안 나오면 다 모여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사람 모여서 답이 나오는 회의를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회의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이게 조금 어떻게 휴가는 잘 갔다 왔어? 어제 저녁에 뭐 이런 말 너무 싫어. 그게 바로 제발 업무 얘기로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다들 아는 안부를 왜 묻느냐는 거죠. 이게 구글에서 나온 클럭인데 교보에서도 팔던데, 저거 딱 시간 정해놓고 누르면 저 시간 끝날 때까지 회의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요새 뭐 여러 회사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 고객을 위해서 얼마나 또는 우리 회사의 퍼포먼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를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윗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시간을 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없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없애기 뭐 이제 이런 행동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 안에서 여기 이제 특히 과장님, 부장님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이게 개통을 밟지 않고 보고가 올라가거나 지시가 내려오는 거 이제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서 이제 엄밀한 그 사내의 의사소통의 체계가 있는데, 그런 거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물어보고 실무자가 바로 대답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가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 오래 생활을 같이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들이 살짝 섞여요. 막 일을 이것밖에 못해? 뭐 이제 그런 거 너무 싫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해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 팩트를 얘기해달라. 이런 식이 하고요. 제일 선호하는 상사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압도적인 1위가 착한 상사가 아니에요.
똘똘한 상사, 업무 장악력이 확실한 상사.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들어가서 15분 되면 그냥 정전이 되는 회의실도 있고요. 아무튼 회사를 좀 빨리, 그러니까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K는 keep calculators in the head 해서 머릿속에 계산기들이 하나씩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우리 회사는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가족 간에는 계산하지 않지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봉사, 또 회사는 나를 그렇게 정년까지 케어해주고 이런 소속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평생의 관계가 아니라 나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다 하니까 회사 관계에 있어서 이해 득실을 굉장히 철저히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뭐 계속해서 이해 득실을 따지고 뭐 그럼 회사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요, 뭐 이런 식의 발상을 보이면 어른들은 정말 화가 나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지만 이 친구들 머릿속부터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젊은 세대가 단지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생 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대한민국 그룹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모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 우리 회사가 정말 커져요. 매출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룹 안에서 막 새 회사를 만들어요. 뭐 태국에 지사를 만들고 그럼 태국 지사는 누가 갈 거야? 어이 그래 김 과장 네가 가라.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지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정년까지, 그러니까 회사는 우리 회사에 한번 들어온 인재를 어떻게든 정년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인사제도, 복지제도를 갖추게 되고 직장인 본인 측면에서도 내가 한번 들어왔으면 정년까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더구나 그때는 평균 연령이 지금까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마치고 화초 몇 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부는 우리 회사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만뒀을 때 그러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체리피커라고 해서 회사가 주는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히 끝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퇴근 신데렐라라고 불렀는데 12시면 다 사라지는 신데렐라처럼 6시면 풍 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막내 개념이 잘 없어요. 오늘도 어느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당연히 막내 되시는 분이 그 커피도 준비해 놓고 끝나면 이제 뒷정리는 그분이 남아서 이제 다 하는 건데 요새 이걸 왜 제가 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 개념이 자꾸 사라지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번이 있고 오늘은 1분단위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걸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번 개념도 별로 없고 이 청소를 왜 내가 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적인, 난 이 회사가 계약을 맺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중국에 996 ICU라는 용어가 있대요. 9시부터 9시까지 6일간 근무하면 중환자실 들어간다. 뭐 이제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칼퇴근하려는 그게 많고요. 그 다음은 페어 플레이어라는 키워드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이고 공정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너와 내가 동등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님자로만 부르고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무개님 뭐 이렇게 부르게 하고요. 이 사실 오래된 경향입니다. CJ나 아모레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예전에 10년 전인데 신입 직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경배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자식이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런 회사들은 그런 수평적 문화를 이제 정착시키려고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고요. 이 권위가 예전에는 이분이 과장님이냐 부장님이냐 이사님이냐에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을 했다면 지금은 누가 일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능력에 따른 권위를 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엔 프로불판러라고 부르는데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특히 블라인드 앱, 뭐 대나무숲 이런 데 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는 내고, 또 이걸 참고 말하지 않으면, 예전엔 그게 미덕이라고 여겼는데 이거 참고 얘기 안 하면 나만 호구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퍼스널한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한 니즈가 아주 크다. 아까 막내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팀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면 내가 막내라서 파워포인트도 내가 다 만들고 밑자료도 내가 다 준비하고 했지만, 보고는 우리 팀장님이 하고 사장님한테 칭찬도 팀장님이 받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팀장님 승진할 때 도움이 되고, 그건 이제 막내로서의 보람이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4분의 1을 했는데 왜 팀장님만 인정을 받아? 나머지 4분의 1은 저한테도 인정을 주세요. 그런 거죠. 요새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요, 중간고사 볼래? 팀 프로젝트 할래? 100대 0으로 중간고사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땐 시험 안 본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팀 프로젝트 싫은 거예요. 4명이서 한 명은 제대로 안 하고 바쁜 애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했는데 왜 4분의 1씩 학점을 나눠 갔냐? 싫습니다. 주관식 시험 볼래? 객관식 시험 볼래? 100대 0으로 객관식 시험을 선호합니다. 주관식 시험은 교수의 그 어떤 주관적 못 믿겠다는 거죠. 답이 있어서 내가 공정한 내 성과를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 혹시 인사나 이제 이런 쪽 담당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젊은 세대의 인사 고과, 승진, 성과급 이런 이슈에서 우리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요새 이제 미국하고 화웨이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서 화웨이가 회사 이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 중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화웨이를 좋아하고 화웨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약간 국수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화웨이가 추구하는 게 늑대 문화라고 하는데요. 늑대들은 정말 자기보다 더 센 짐승들도 단합해서 함께 협동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대신 그 사냥감을 분배할 때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런 정신을 이 중국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거죠. 그 다음 I는 I am the PD of my own이라고 했는데, Produce A to G.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나를 설계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자기 커리어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일만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같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연차가 되면 승진을 하고 이제 이랬다면,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신규 프로젝트 팀에 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것을 훨씬 더 즐겨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다. 거기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얘기는, 그게 우리 회사 안에서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어느 순간엔 어떻게 이직해서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다른 회사로 간다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키워드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엮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승진보다 성장입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저는 승진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나는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어요, 이런 발언은 또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꼼꼼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난 이 회사에서 정년을 한다인데, 그럴 거면 빨리 임원이 되는 게 좋겠죠. 임원이 빨리 되려면 과장도 빨리 돼야 되고 부장도 빨리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동기들 중에 먼저 승진했다, 이런 게 굉장한 프라이드고 그랬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나 이 회사에서 정년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언제 회사를 나가더라도 내가 했던 그 업무의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내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엊그저께도 제 제자 하나가 한 과장급인 제자애가 왔는데, 넌 승진 안 하냐? 그랬더니 전 승진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러더니 사내 린 스타트업이라고 사내 벤처 기업 만들어 갖고 잘해서 하면 나중에 스핀오프도 시켜주고 그런 팀인데, 자기가 거기 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F는 further option preferred 해서 천편일률적인 옵션이 아니라 공간의 다양한 옵션을 선호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 스타일에 맞는 공간 구성. 아까 동영상에서 우리 펄시스 광화문 지점이 이제 공간 가구와 공간을 바꾸면서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제3 공간을 굉장히 선호한다. 위워크 같은 곳도 요새 좀 논란이 많지만 사람들이 위워크에 가면 제일 먼저 탐내는 공간은 그 카페 같은 공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업무는 노트북 들고 카페에 나와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딴 회사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그렇게 업무할 수 있는, 여기가 무슨 대학 뭐 도서관이냐 싶을 이제 기성세대가 보면 그렇게 보일 업무 공간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좌석제 이런 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회사가 이제 자유좌석제를 선택하는데요. 좀 더 그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율자석제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집에서 해올 수 있는 일이라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좀 근무의 영역이 자기 책상 하나로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옵션이 되는 것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exhibit your offic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피스들을 스트리밍해서 중계 방송한다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린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계속 올려줘요. 또 아침에 OOTD라고 오늘 내가 어떻게 입었는지 자기 오피스 룩을 또 한 장 항상 찍어서 올려줘요.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요새 건설회사하고 일을 좀 했었는데, 현관 있잖아요, 신발 신는 거.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 전신 거울이에요. 나가면서 전신 거울 한 장 찍고 올리고 나가야 되는데 전신 거울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1인 가구한테 전신 거울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 회사 오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 야근할 때 이럴 땐 반드시 찍어서 올립니다. 막 컵라면 이런 거 이제 뜯어놓고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 너무 괜찮은 곳이다, 이거 자랑하는 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내가 일하는 공간보다는 정말 카페 같이 만들어 놓은 카페테리아라든지 뭐 휴식 공간이라든지 높은 데 있어서 전망이 좋다든지 무슨 정원이 있다든지, 소위 이런 인스타그래머블한 사내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오피스 스트리밍입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략하지만 저희가 선정한 이제 8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에 입각한 자기의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관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하고 샴푸 때문에 싸운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프레임과 제 경험으로 우리 아들을 판단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자란 나라와 내가 자란 나라가 다른 나라라는 거죠. 이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뒤집어서 여기 밀레니얼 또는 Z세대 젊은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상사는 왜 저렇게 꼰대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의 문화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리가 세대 담론을 연구하는 이유는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를 서로가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를 서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중간에 그것이 서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또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면 더 몰입도 있고 더 성과 높은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 조직을 만드시는데 오늘 발표가 조금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